본 발표에 들어가겠는데요. 그 시간의 지체가 있었던 까닭에 지금부터 그러면 각 선생님들께서 25분씩 발표해 주시는 걸로 진행요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발표자로 그 목포대학교 최성락 선생님께서 벽골제와 용수로의 문화재적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성락입니다. 바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벽골제와 용수로의 문화재적 가치입니다. 목차를 보면 우선 벽골제의 역사 문화적 성격을 살펴보고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 복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후에 벽골제와 용수로 관리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이 조금 제 발표 내용하고 약간 핀트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문화재적 가치라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 제목을 발표 제목을 문화재적 관점에서 본 뭐 벽골제와 용수로를 할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벽골제의 역사 문화적 성격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뭐 수많은 학술대회도 있었고요. 10여 차례 발굴 조사도 있었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서 성격을 살펴보면서 이 벽골제의 어떤 문화재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보존하고 정비 복원하느냐 하는 원칙을 한번 보고요. 국가 사적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세계 유산 자원으로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학술대회는 용수로 문제이긴 한데 저는 그 용수로 부분은 네 번째 발표한 안 교수께서 자세히 또 얘기하니까 저는 벽골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된 거를 성과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역사문적 성격 중에 역사 기록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부터 등장해서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삼국시대 저수지 중에는 가장 기록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문헌 기록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록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건 아니고요. 이 문헌 기록 속을 보면 이 삼국시대의 시축이 됩니다만 그 통일신라 시대에 다시 또 한번 중축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한 번쯤 훼손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조선시대에 들어왔어도 수차례 수축과 또는 훼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까지 그게 여러 차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방 기록을 살펴보면 이것도 인용한 겁니다만 삼국시대부터 동일한 축적에서 제시되는 건 아닙니다만 보면 약간의 변화가 보입니다. 삼국시대의 기록 길이와 가장 길게 보였던 조선시대 태종 때는 좀 기준은 다릅니다만 상당히 컸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 다시 좀 축소됐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건 나중에 또 발굴 기록하고 발굴 자료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문에 대한 거는 조선시대에 분명히 나오지만 과연 이 수문이 그전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역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벽골제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벽골제가 그 제방이 여기 5개 수문이 위치가 있는데 하나만 이 원평천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정황이고요. 자, 고지도를 보면 고지도는 이제 결국 18세기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이 고지도는 두 개로 나타나죠. 하나는 저수지고 하나는 제방으로 나타나는데요. 점점 그 후대로 가면서 이제 제방만이 부각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용추 용령이라는 지류 저수지가 존재로 하는 걸 보면 이제 벽골제의 저수지의 기능이 이제 상실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저수지로 표시된 지도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보여드립니다만 이외에도 18세기, 19세기 지도에는 저수지로 표시되는 지도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개만 보여드렸고요. 또 나머지 지도에는 이게 제방만 표시됩니다. 이렇게 제방이 표시되거나 저수지가 표시된 18세기, 19세기에는 원평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에도 저수지가 밑으로 축소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20세기 초의 지도죠. 여기는 분명하게 이미 저수지 기능이 사라지고 저수지가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고 이런 현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소개됐습니다만 1925년과 26년에 이 간선수로가 만들어지고 또 30년대, 40년대에는 원평천이 개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발표가 있을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 아마 최근까지 있었던 이 마을이 이 정비 사업 때문에 이제 다 철거되기 전에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굴 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굴 조사 성과는 뭐 크게 보면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975년에 장생거와 경장거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한참 지나서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7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7년에서 20년 사이에 용수로의 이설 때문에 제네지시 발굴 조사가 두 기관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요. 또 2020년 작년에는 수역에 대한 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발굴 내부 성과입니다. 이 하나의 표로 정리했고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1975년에 충남대에서 조사한 거는 이 장생거와 경장거 중심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당시 그 발굴을 책임졌던 윤무현 쌤 말씀에 의하면 제일 아래층에서 데이팅을 했더니 4세기경의 연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기록과 일치한다. 그리고 제방은 한 두 차례 걸쳐서 뭐 중축이 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두 개는 뭐 발굴 조사 후에 뭐 정비 복원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거입니다. 이건 전북 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2차 발굴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진짜 과감하게 아마 김제시에서 대단한 결심을 내서 용수로 부분에 물을 차단하고 내부까지 완벽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뭐 이것도 그 앞에 장생과 경장거와 같은 시기의 것으로 보이고요.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세부적인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때 발굴 전경 사진이고요. 뭐 단면을 잘랐습니다만 물론 이 간선 수로 때문에 전체를 자르지 못하고 일부만 자른 그런 상태입니다. 2차 발굴에서 그 제방의 어떤 축조 과정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 해석을 뭐 저는 다 제대로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아랫부분은 초축이고요. 그 위에 보축이 되는 과정인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정확한 단면을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고 관심이 되는 게 용골부락 발굴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굴 조사에서 아까 천왕이 나오고요. 초축과 그다음 보축의 그 제방을 확인할 수 있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낭들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유통고 주변도 아마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유통고의 위치는 아마 확인하지 못했고요. 지금 유통고를 추정하기로는 간선수로 속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이거 좀 그 제주 방죽 쪽 이쪽으로 위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만약에 뭐 사라진 거라면 알 수 없지만 제주 방죽 쪽에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추가 조사를 해서
위치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조사했던 수요거 추정지 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굴 조사였는데요.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위치는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성격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시굴한 상태입니다. 자, 뭐 그런 그 문헌적인 기록과 발굴 조사의 그를 통해서 역사문화 성격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뭐 새롭게 제가 뭐 새로 주장한 건 없고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게 이제 벽골제에 대한 성격이죠. 그래서 뭐 수많은 학술대에서 나오는 의견은 저수지설과 제방설과 다목적설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수지설에는 문헌 기록 그리고 또 고환경 분석의 근거에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반해서 제방설은 당시 해수면이 높았기 때문에 바닷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축조됐다는 주장이 상당히 일찍부터 제시됐고요. 또 지금까지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런 여러 설을 포괄하는 다목적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여전히 이 제방설을 주장하는 황상일 쌤이 계시는데요. 뭐 작년, 재작년에 또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제방설의 부당성을 또 허수열 쌤께서 꼼꼼하게 길게 또 비판하는 글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논란의 핵심은 그 당시 해수면의 변동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연과학자 중에서 유일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상일 쌤이 서해안의 해수면이 높다고 보는 분이거든요. 높다고 보니까 당연히 그건 제방이죠. 근데 대부분의 자연과학자들은 그렇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란의 핵심은 해수면의 변동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자연과학에서 학자들 간의 견해는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내가 주목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발굴을 하고 뭐 정리를 했던 그 전북문화재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환경 분석의 결과가 저수답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주장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정리해 보면 뭐 기본적으로 저도 벽골제는 저수지라는데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만조시가 되면 양쪽 수로를 통해서 바닷물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수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바닷물을 막아주니까 방조제 역할도 한 거 아닌가라는 게 저희 뭐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이 벽골제는 수번에 걸쳐서 수축이 되고 폐기가 되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가장 기본적인 의문을 몇 가지 던져 봅니다. 이게 과제이기도 하고요. 일부 답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벽골제의 규모가 일정했겠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록이라든지 그런 의문이 있는데 마침 고환경연구팀의 분석에 의하면 초축의 그 범위가 그 원평천 아래까지 확인이 되고 그 위쪽은 나중에 제방을 만들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여기서 의문은 초축의 벽골제가 이 원평천을 막았을까 안 막았을까 그게 이제 의문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제 타당한 견해를 제시했고요. 실제로 부엽층 초기에 이 연대가 처음에는 뭐 4세기대라 했습니다만 데이팅을 해보면 5, 6세기로 나옵니다만 그 처음 초축의 부엽층의 범위가 바로 이렇게 원평천 아래만 확인되거든요. 그 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돼서 벽골제라는 게 하나가 아니다는 처음부터 일정한 규모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되는데요. 이 벽골제 초축 집단은 누구며
왜 해필 신라 기록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발굴을 해본 전북문화재연구원은 서축 아래에도 경작층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김제 지역에서 경작을 시작했던 사람은 누굴까라는 것이죠. 이 청동기 시대 송국리 유형에는 이미 수전 농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토광묘, 목간묘를 사용했던 그 철기가 동시에 철기가 유입되는 그 시기에 이 만경강 유역과 김제 지역에는 많은 토광묘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토광묘 세력들이 기원전 100년을 중심으로 상당히 사라집니다. 흩어져 버리고요. 새롭게 이제 기원전 100년 전후에 주구 토광묘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마한과 연결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해필 신라 기록은 왜 신라에 기록되어 있느냐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여기가 백제 영역이기 때문에 신라 기록의 옥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 대세입니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혹시 이게 백제와 영역이 관계없이 마한이 처음 축조했던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시 앞으로 또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에요. 세 번째는 가장 수수께끼가 본문에는 뭐 네 번째인데 앞으로 당겼습니다만 미스테리가요 이렇게 용골 마을에 이렇게 호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간선 수로를 낼 때도 처음 계획은 직선이었습니다만 호형을 했습니다. 여기 연포천에서요. 근데 보면 보축제방도 호형을 이루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호형의 형태가 원평천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호형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직선이었는데 보축했는지 이것도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발굴을 해봐야 됩니다만 이상하게 두 군데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안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천왕이라는 겁니다. 지금 데이팅에 의하면 7세기, 8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천왕은요 어떤 성격이냐면 제가 PPT를 사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이 호남 지역에 특히 전남 지역에 이 천왕 내지 토계라고 불려지는 것이 나오는 게 5세기, 6세기 중심입니다. 고분에 나옵니다. 그 전라남도 지역과 가야 지역, 일본 지역에 나오는데요. 이게 좀 백제의 판축하고는 좀 다르게 고분을 만들 때 이렇게 천왕을 쓰고 있습니다. 천왕을요. 그래서 이 천왕과 벽골제 천왕은 어떤 관계인지 또 그렇다면 연대가 서로 다르거든요. 이거는 지금 영암 장동 방대형 고분은 5세기 중역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차이가 많아서 이걸 고고학적으로 또 어떻게 해석할지가 또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벽골제, 조선시대 벽골제가 이제 가장 기록이 확실한데 원평천 위쪽으로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이제 벽골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규모와 형태는 어땠느냐? 이것도 이제 물론 그 보고서에 보면 이게 가장 작은 담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더 크게 볼 수도 있거든요. 유동적입니다만 이 문제도 사실은 지금 제방만 조사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거든요. 뭔가 이게 밖에 뚝이 있는지 제방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벽골제에 대한 역사문화 성격을 종합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기록이 남아 있고 가장 유명한 삼국시대 저수지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황등제, 늘제와 같이 3대 호수이기도 하고요. 호남과 호소를 지칭하는데 이 호수의 그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벽골제는 문화적 가치뿐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 복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건데요. 문화재라는 개념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정비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는 문화자원
또는 뭐 문화유산으로 불려지는 것이고요. 또 국가사적은 이제 국가가 지정한 사적이라는 건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화재보호법 기본법을 보면 문화재 기본법은 가장 중시하는 게 보존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게 원형 유지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문화재 관리의 개념에도 원형 그대로 그 가치를 유지한다 뭐 이런 개념이 일찍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형 유지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논의한 연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죠. 원형 유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적 가치와 주변 경관을 보존하는 게 원형 유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또 문화재적 가치라는 건 뭐냐? 문화재 가치라는 것은 문화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와 그 문화재가 각각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자료, 유구와 유물까지 포함하는 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은 당연히 뭐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문화, 환경 보존 구역을 설정해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 고산리 유적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걸 성격을 제주도 고산리 유적이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중에 제일 연대가 만년까지 올라가는 중요한 유적인데 유물이 별로 없으니까 제주시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발굴해서 유물 좀 찾자 그래야 전시관을 짓지 않냐 해서 발굴기관 보고 전면 발굴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위원 때 얼른 가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다 파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흙더미밖에 안 남아요. 흙더미인데 무슨 세계 사적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발굴을 중지시키고 샘플링만 발굴하고 그 성격만 파악하고 보존을 해야지 다 파버리면 그거는 흙더미 아니냐. 우리나라 사적 중에요. 솔직히 말해서 흙더미만 쌓아놓은 데가 많습니다. 전라남도 가면 온간고분도 다 흙더미입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온간이고 유물이고 다 꺼내버리면 흙더미밖에 없거든요. 그런 우스운 사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얘기할 게 많은데 어쨌든 문화재 자원 관리는요. 오늘 토론자로 오신 강봉영 선생님께서도 이게 미국의 문화재 자원 관리를 한국에 처음 소개했는데요. 이게 문화 자원 관리라는 게 단순하게 뭐 보존만 아니고 조사부터 관련법의 연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고요. 또 세계 유산에서의 관리라는 것은 제가 길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그 환경 보존, 경관 보존까지 다 포함합니다. 제가 이 중요한 많은 것이 있는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사적 복원, 정비 복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17년, 18년, 2017년, 18년 사이에요, 그 개념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그 문제가 됐던 게 나주 북망문 복원 논란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문화청이 허가해줘서 이게 북문을 막 복원하다가 누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거 문 형식이 틀렸다 하니까 갑자기 중단이 돼서 그걸 고증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반에 걸쳐서 고증해갖고 다시 진행된 그 과정인데요. 그걸 한번 보면 발굴을 했습니다만 이 발굴 아무리 분석해도 이거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훼손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주읍성 다른 부분은 사진 자료가 있고 발굴 기록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복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1년에 걸쳐서 복원해 보니까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게 홍해라는 게 확실히 됐습니다. 기록에도 나오고 지도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섣불리 결정해서 이상한 구조로 복원하려 하다가 중지가 되고 이게 고증한 후에 홍해로 복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복원된 건데요. 이게 우리 당시로서는 큰 문화청에서 고민거리였습니다. 이게 하다가 중단됐으니까 얼마나 문제였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우리나라 성곽들이 자꾸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 정비했던 게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청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위원들이 논의해서
앞으로는 성곽복원을 이렇게 쌓지 말자. 그래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서성문입니다. 그 나주 서성문인데 서벽에 발굴된 상태를 그대로 정비했습니다. 더 쌓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마침 이게 금성 건축에서 설계한 겁니다만 한양도성 남산 해원자락입니다. 이 해원자락이죠. 이것도 새로 쌓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한양도성을 전부 쌓습니다만 안 쌓고 발굴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자. 야외 박물관 같이 보여주자인데 여기서 하나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설계를 보면요. 이 성벽을 살리기 위해서 보면 그 조선 시대의 그 신사의 배전터가 있고요. 또 이 60년대, 70년대 추억의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 분수대는 상당히 그 옛날에 인기였던 곳인데 이 분수대가 성곽을 간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는 없애자 그랬죠. 근데 이게 없앨 필요가 없다. 이게 다 역사의 켰기 때문에 다 살려야 된다 해서 이거 다 살려서 지금 정비해놨다는 이런 사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과거에는 사적이라면 그 사적 외에 나머지는 다 철거해버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사례가 바로 역사의 흔적을 다 남기자 이런 그 개념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유산인데 이거는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동궁과 월지 중에 이 건물을 하나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경주시에서 또 문화청에서 했는데 이 문화청에 이게 세계유산이라는 걸 생각 안 했지만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세계유산 센터에 보냈더니 부정적인 의견이 와서 지금 중단 상태로 있고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계기로 세계유산을 살펴보게 됐죠. 여기 보면 덴마크 유적이든 뭐 중국 유적이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한 200년 또는 뭐 6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연구를 해서 발굴을 하고 연구하면서 천천히 정비 복원한다. 미국, 일본에 가면 평성궁도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급조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센터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 원칙을 보면 정비의 복원 원칙이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에 보면 관리 규정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2000년, 2017년, 18년을 계기로는 세계유산의 개념도 들어오고 우리 정비의 실패의 사례 같은 걸 통해서 있는 유구를 그대로 놔두자는 거지 뭘 자꾸 바꾸자는 거가 아니고 원형을 복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원형이 복구할 때는 복원할 때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고증을 댔을 때 복원하는 거지 고증이 안 되면 못한다는 원칙이 바뀌고 있다는 뭐 세계유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골제와 용수로에 대한 의견은요. 벽골제 기본 방향이란 것은 벽골제가 가지고 있는 원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원형이라는 것은 문화재적 가치와 주변 경관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사적 지정과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정밀한 발굴 조사, 고증 작업 이런 걸 바탕으로 정비 복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그 벽골제 물론 활용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용수로를 봐야 되는 거지 용수로는 벽골제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싹 철거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일단 하셔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잘못 눌리네.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자꾸 나오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가 앞으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요, 지금 사적구역이라는 것도 수요거나 그 신터리산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지역을 넓혀야 되겠고요. 또 경관도요, 이 사적구역만 경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다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맺은 말은 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니까 수많은 학술대가 다 벽골제에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 비로소 이 용수로를 포인트로 둔 처음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용수로의 가치도 다시 한번 제고하면서 벽골제의 가치를 더 넓혔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혁 선생님 감사합니다.